늦은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박정숙 여사는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잠시 졸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이 그녀의 짧은 휴식을 방해했습니다. 평화롭던 정적을 깬 것은 탁자 위에서 울린 경쾌한 알림음이었습니다. 카톡. 정숙 여사는 찌푸린 미간을 손으로 매만지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활짝 웃는 프로필 사진 옆으로 반가운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도 잘 부탁드려요. 경쾌한 문장과 붉은 하트 이모티콘. 그것은 분명 안부의 형식을 하고 있었지만 정숙 여사는 그 안에 숨겨진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습니다.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화면의 글자들이 점차 흐려지며 눈앞에는 수십 년간 반복된 명절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기름 끓는 소리, 쉴 새 없이 이어지던 칼질 소리,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던 식구들의 웃음소리. 명절 전날이면 이 집의 부엌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총사령관이자 홀로 싸우는 병사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았고 아들 민주는 결혼 전이나 후나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명절은 휴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고된 노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이 특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곱게 차려진 명절상 앞에서 휴대폰을 들었지요. 라이브 방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어머님 손맛 최고죠? 이게 바로 KC월드 클래스. 화면 너머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유진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댓글창에는 어머님 대단하세요. 진정한 명절 밥상이네요. 같은 칭찬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을 차리기 위해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세운 그녀의 노고는 화면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그저 화목한 가족 사진의 흐릿한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녀는 싱크대에 가득 쌓인 기름진 그릇들과 사투를 버려야 했습니다. 허리를 짓누르는 통증보다 더 아팠던 것은 그 누구도 그녀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무심함이었습니다. 올해도 그 배경이 되어야 할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 쉬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톡. 다시 한번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LA 갈비로 해주세요. 마침 오호마트에서 세일한대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뒤이어 할인마트에 갈비찜용 LA 갈비 상품 페이지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여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뉴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수십 년 세월과 정성, 그리고 명절을 위해 바쳐온 시간과 노동이 마트, 세일 상품과 같은 저울 위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마치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듯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노동을 구매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삼켜왔던 설움이 뜨거운 불길처럼 역류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왜 한 번도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며느리가 어려워서도 아들이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어머니와 아내의 당연한 도리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그들의 무심함을 키웠고 그녀의 헌신이 그들의 이기심을 정당화해 주었다는 것을.
정숙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꺼서 탁자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답장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침묵을 깨고 다른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의 고함이나 눈물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올해의 추석은 분명 예전과 다를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를 확인한 뒤로 박정숙 여사는 한동안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이미 까맣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 전야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모든 것은 작년과 똑같이, 아니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흘러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행동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며느리가 아닌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신호음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민준아, 바쁘니? 정숙 여사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분한 목소리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말이다. 잠시 말을 고르던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올해는 좀 힘들어서 명절은 너희끼리 조용히 보내면 안 될까?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했지만 이어지는 말의 방향은 그녀의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왜요? 혹시 유진이가 뭐 실수했어요? 걔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엄마. 아니다. 유진이 때문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숙 여사는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부당한 구조, 그 안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이제 기력이 달려서 그래. 전이며 갈비찜이며 밤새 그걸 혼자 다 하는 게 이젠 정말 버겁구나. 솔직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고통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귀찮다는 듯한 혹은 난처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명절이 우리 집만 그래요. 다들 그렇게 지내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중간에서 뭐가 돼요? 유진이 보기도 민망하고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은 어떡하고요?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그저 아들의 체면과 아내의 기분, 그리고 다른 친척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갑작스러운 변덕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정숙 여사는 거실불을 끈 채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는 그녀에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이었지요.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의 하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검색창에 그녀는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추석 연휴, 제주도 1인 숙소. 수많은 검색 결과 속에서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돌담집 펜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평생 가족들 학비와 생활비, 아들 결혼 자금을 결제하던 카드로 난생 처음 오직 자신만을 위한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예약자 박정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예약 확인증을 보며 그녀는 낯선 설렘과 함께 단단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며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 건조한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9월 27일 10월 1일 동안 집을 비웁니다. 각자 가정에서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감정도 어떤 변명도 담지 않은 사실의 나열이었습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자 낡은 프린터가 조용한 거실의 정적을 깨며 종이를 밀어냈습니다. 윙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A사 용지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정중하고도 엄숙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출발 당일의 새벽 공기는 차고 신선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챙겨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수십 년간 명절 아침은 기름 냄새와 끓어오르는 찜솥의 증기로 시작되었지만 오늘의 아침은 낯설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마지막 망설임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세일 상품 링크를 보내던 며느리의 메시지를 떠올리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인쇄해 둔 A사 용지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아닌 아파트 1층 공동 우편함 게시판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이웃들에게 소란으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도착한 가족들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일 4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삐리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변경되자 보이지 않는 족쇄가 끊어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시각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의 차 안은 아내 유진의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은 꼭 전날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신다니까. 어제 저녁에라도 LA 갈비 재료 사뒀다고 연락 한 통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엄마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민주는 운전대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집은 명절마다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장소였고 어머니의 노동은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서비스와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들 내외의 차를 선두로 시동생 네 차까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떠들었고 어른들의 손에는 형식적인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비밀번호는 계속해서 오류를 알렸고 공동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당황한 민준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숙 여사는 제주의 협재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평생 명절은 고통이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명절이 휴식이 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가방 속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켜지자마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어머님, 저희 다 왔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메시지는 점차 날선 비난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도 다 오셨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이기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전날까지 아무 말도 없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족들을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하며 당장이라도 돌아갈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주의 파도 소리 때문일까요?
그녀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해결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과의 통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설명도 변명으로 치부될 것이고 그녀의 고통은 가족의 화목을 해치는 이기심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해결책은 그녀가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 침묵하는 배경이 되어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텅 빈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그들의 세상과 제주의 바다 앞에서 고요를 찾은 자신의 세상. 그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깨달음 속에서 오히려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바꾸거나 이해시킬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조용히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함께 차단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텅 빈 집 앞에 남겨진 가족들의 혼란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제주에서의 시간이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박정숙 여사는 창밖의 구름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안겨준 평화는 잠시 다시 마주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고요함은 더 이상 휴식이 아닌 어색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그녀는 막막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한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응, 괜찮아. 바람 좀 쐬고 왔어. 정숙 여사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잠시 머뭇거리다 명절 당일의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간 가족들이 배달 음식으로 명절을 대신했지만 분위기는 엉망이었고 결국 시동생네와 크게 다투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의 질문에 이렇게 둘러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요. 잠시 요양원에 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여사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그들이 급하게 만들어낸 서툰 거짓말. 그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아프고 무력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노에 차있던 문자 메시지와는 달리 아들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다정했습니다. 엄마 집에 돌아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괜찮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지만 진짜 본심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기분 안 좋으시면 미리라도 말씀해 주세요. 엄마 기분에 온 가족 명절 계획이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 정숙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수십 년간의 헌신과 고뇌, 그리고 큰 용기를 내어 실행한 결단을 하룻밤의 기분 문제로 축소해버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함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녀의 무덤덤한 목소리에 아들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더 길게 잔소리를 하려던 기세가 한풀 꺾인 듯 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바랐을 뿐이라는 것을.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개가 걷히는 듯 마음이 선명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만든 이기적인 엄마, 변덕스러운 늙은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야기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주체적인 삶이라는 진실만이 그녀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아닌 자기 자신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역할극을 끝낼 수 있다는 감격스러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가 끝난 뒤 박정숙 여사의 마음에는 더 이상 폭풍이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짙은 안개가 걷히고 풍경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온전한 회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가장 익숙한 공간인 부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가장 먼저 부엌의 가장 높은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를 올가매던 물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명분의 음식을 담던 거대한 오칠 접시들, 뼈다귀를 산처럼 쌓아 올렸던 찜솥, 10대까지의 전을 부치던 널쩍한 프라이팬까지. 그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그 묵직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깨끗한 행주로 물기를 제거하는 동안 수십 년의 세월이 손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기름 앞에서 땀 흘리던 젊은 날,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음식을 나르던 중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럽거나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나간 이야기 속의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기부 상자에 담았고 어떤 것은 재활용 쓰레기장에 내놓았습니다. 묵직했던 그릇들이 사라지자 늘 비좁게만 느껴졌던 찬장이 텅 비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텅 빈 자리에 결혼할 때 가져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예쁜 찻잔 세트와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책 몇 권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명절 노동을 위한 창고가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우연히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들 내외와 손주가 캠핑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10월드 탈출, 해시태그 우리끼리 행복, 해시태그 이게 진정한 명절이지. 정숙 여사는 그 글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겠지만 진짜 그 지긋지긋한 월드를 탈출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탈출한 것은 고된 시어머니가 아닌 스스로 만든 며느리 역할이라는 감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숙 여사는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에 관객이 되어주거나 그들의 감정에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켠 그녀의 손가락이 검색창 위를 움직였습니다. 지난번처럼 제주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멀고 조금 더 긴 여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남해 한 달 살기. 화면 가득 펼쳐진 푸른 바다와 작은 마을의 사진들을 보며 그녀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간과 공간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그녀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바로 지금 그녀 자신의 손으로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